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2020년 10월호 이제 또 5회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화미디어 쪽으로 넘어왔는데 제 47회 한국 방송대상 시상. 대상은 두구두구두구두구 SBS 스페셜 뭐 이렇게 이제 됐나 봐요. 됐는데 이거를 들고 온 이유는요. 한국 방송대상이 뭐지? 이런 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입사 시험 같은 거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봐요. 뭐 어디 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좀 그걸 알자는 취지입니다. 예, 그래갖고 저도 이 프로그램 못 봐가지고 어디에나 있었고 어디에도 없었던 요한 시돌 용연에 수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이제 그 글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국 방송대상은 지난 1973년 시작돼서 매년 개최되는 시상식이고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방송 시상식입니다. 한국 방송대상 알아두시고 73년이면은 유신체제 때 얘기잖아요. 이게 언제적 얘기야 이게. 1973년에 문화공보부 주체로 대한민국 방송상이라는 명칭으로 창설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76년에 민간기관인 한국방송협회가 이관을 받아가지고 한국방송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은 40개에 달하는 방송사에서 송출되는 수많은 프로그램과 해당 프로그램에 기여한 방송인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요것도 좀 인상 깊은 그 이제 소식인데 베를린 영화제 세계 3대 영화제로 이제 불리는 영화제 아닙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영화제인데 이 베를린 영화제에 내년부터 주연상과 조연상에 남녀 구분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주연상, 여자 주연상 이렇게 나눴던 것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 베를린 영화제, 그 3대 영화제가 뭔지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 프랑스의 칸 영화제,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가 있는데 이 중 하나인 베를린 영화제가 내년 영화제부터 이제 주조연 연기상에 남녀 구분을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은검상이 바로 이제 최우수 주연상인데 기존의 최우수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으로 이제 구분됐던 것을 성중립으로 최우수 주연상으로 통합했다. 배우들한테는 기회가 좀 줄어드나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뭐 상 2개 주던 걸 하나로 합쳐서 주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기회는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은 이게 성에 대한 구분이 있는 게 옳은가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배우로서 받는 상이지 남자 배우 중에 받고 여자 배우 중에 받고 이 구분을 한다면 일단은 이제 이게 한편으로는 성을 2개로 나눠야 되냐 뭐 이런 논란도 이게 유럽이니까 그런 논란도 좀 이제 감안된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 요 남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지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나치에 부역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초대 집행위원장의 이름을 딴 상 알프레드 바우어라는 상이 있는데 이 상도 이제 폐지하기로 했대요. 나치에 부역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그렇죠. 외국도 그렇다고는 하는데 미국 같은 데도 많이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제 이쪽 영역에서 뭐 여기 영역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쪽 영역 특히 이 남성 중심으로 좀 흘러가는 경향이 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 주인공을 이제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소재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 감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장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편견 같은 게 좀 있는 영역도 있을 거고 편견이 또 있다 보면은 그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특정 성의 출신의 사람들이 좀 이게 적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차피 거기 노력해도 뚫고 들어가기 어렵다며 뭐 이렇게 되면은 애시당초부터 시도하는 것 자체를 좀 힘들어할 수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리고 또 아이들이 봤을 때 그 익숙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가질 꿈은 아닌가?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업의 어떤 성 구별이 필요한 직업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죠? 여탕 때밀이를 남자가 할 수는 없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어떤 그 성 구별이 필요한 부분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굳이 그런 게 필요 없는데 우리가 고정관념, 선입견 같은 걸로 어떤 편견으로서 특정 성을 갖다가요. 특정 성을 갖다가 어떤 직업하고 또 어울리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매칭해 놓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영화판 같은 경우도 이게 좀 험난한 과정이고 힘이 많이 드는 과정이어서 그랬나. 이게 뭐 역사까지는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그 여성 영화인들이 이제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분위기는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글들을 제가 읽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있다고 하니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소식이 한편으로는 좀 이제 반가운 면도 있다. 예, 그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이게 이제 특정 성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딱 구별되어야 될 영역이 아닌데 자꾸 구별되는 현상을 없애는 게 궁극의 이제 이 성차별을 없애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과학 IT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넷플릭스법 시행에 네이버, 카카오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넷플릭스 저도 이제 뭐 얘기만 듣고 TV도 잘 많이 안 보고 그러니까 뭐 몇 개 프로그램만 제가 이제 필요할 때 보고 그러다가 이제 넷플릭스를 어떻게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저도 아이디를 하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넷플릭스를 이제 좀 이게 보게 됐는데 이동할 때 아이씨 자꾸 넷플릭스 틀게 되는 이런 거. 예? 편의성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특히 드라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과거에 놓쳤던 거 있잖아요. 놓쳤던 거 다시 보려고 하면 어디 VOD 들어가면은 돈 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에이씨 안 봐. 이렇게 됐던 것들도 여러 개가 또 괜찮은 작품들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다시 또 보게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게 되고 또 몰아보기 뭐 이런 게 또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하니까 집에 이제 있는 IPTV에 손이 잘 안 가요. IPTV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아까도 말씀드렸던 막 요금 제약도 좀 있고 그러기도 하고 또 접근성 같은 것도 좀 떨어지는 면도 있고 뭐라 그럴까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이 여전히 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바일 버전하고 IPTV 버전이 좀 다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넷플릭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비쿼터스 개념으로 언제 어디서나 그것이 계속 연결되게끔도 하고 여러 가지 편의성 같은 걸 고려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월 얼마를 내는데 아이들 몇 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제 소비자 친화적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IPTV 같은 데가 또 위협을 많이 느낄 거예요. IPTV가 원래는 그게 이제 채널 번호가 굉장히 길어요. 만 단위도 있고 막 그런데 이 개별 채널을 만들 수 있게 이제 하겠다라는 취지가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런데 실패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유튜브처럼 이제 접근성이 좋은 것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뭐 유튜버를 하면 되지 IPTV 채널을 내가 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매한 모델로 이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데다 여기다 막 몰아 때려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게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기존의 IPTV가 못 쫓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왜 SNS 선구주자로 그 얘기했었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 뭐 도토리 주고 받고 막 했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개인 뭐 미니홈피 같은 거 이런 개념들 만들어내고 그랬었는데 그게 오래 못 간 게 대기업이 인수하고 대기업이 운영하다 보면 관료제적인 요소들이 들어와서 당장에 니네 팀 성과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팀 뭐 이렇게 적자가 얼마큼 줄었고 뭐 혹은 흑자가 얼마큼 늘었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소소하게 이렇게 이윤이 남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소비자들한테 줄 건 딱 줘가면서 이 안에서 많이 놀게끔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기존의 사업 모델에서 이제 확 뒤집어서 이렇게 변신을 못하는 이런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신사가 하고 있는 IPTV 같은 경우도 그런 면들이 많이 좀 보여요. 그런 면이 많이 보이고 저도 어떻게 곁가지로 이렇게 해서 그런 통신사들하고 연결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제안을 해보고 그래도 그 조직 자체가 워낙 이제 거대한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실무자들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해도 윗선에서 야 됐고 이렇게 하고 딱 커트하는 경우도 많고 뭐 그렇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제 그런 형태로 가면은 밀려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넷플릭스에 대한 단상이었고, 예, 들어와 보면은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죠 지금. 근데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구글 이런 데들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 업자들이라고 하는데, 콘텐츠 제공사를 CP라 그럽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국내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이런 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보세요. 국내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니까 국내 통신망 썼으면 제대로 대가를 내라. 니네 돈 많이 벌 텐데 대가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구분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세계화 시대가 도래한 지가 몇 년인데 이걸 갖다가 야 외국계 기업은 내고 국내 기업은 내지 마 이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이제 다른 기준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 줘야 돼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 이제 큰 업체들 기준으로 이제 규모 사이즈로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사업자들도 포함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카카오나 네이버는 별도로 이제 통신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런데 국내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에 따라서 또 추가로 내라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얘네들은 다른 건 안 내고 이것만 내는데 여기는 다른 것도 내고 이것도 내고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핵심이 2019년도 말 3개월 기준으로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고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부가통신 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 들어온 거예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5개사가 여기에 해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들에게 이거 말 안 들으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실효성 의문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CP들이 아니 우리가 공짜로 하는 거 아니다. 국내 인터넷 제공사업자 ISP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막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냐 니네가.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 받으면서 왜 공급자한테까지 이중으로 받냐. 이런 식으로 버텨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국내 기반에서 사업을 하니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망 사용료를 명목으로 통신사들한테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걸 쓰지 않으면서 소비자가 어차피 내고 있으니까 우리 이중으로 부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고, 이런 속에서 이제 그러면 니네 이거 요거 아까 얘기했던 이제 무임승차 방지하겠다 해가지고 요거를 갖다가요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품질 유지 의무에 여기는 비용 부담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 만약에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했는데 우리는 그거 따를 수 없다. 국제 기준하고 다르지 않냐. 이래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 과연. 이런 이제 문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소비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서 이거를 이용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 서비스를 중단시켜 버릴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중국도 아니고. 그잖아요. 이 딜레마적인 상황에 지금 이제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하나 IT 쪽에 관련해서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엔터 쪽으로 와서는 또 BTS 소식이 또 전해져 왔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싱글 1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해요. 이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꿈도 못 꿨다. 거의 이런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쩌다가 일주일이 한 게 아니라 2주 이상 1위가 가고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의미가 진짜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보면 BTS가 이거 사진 요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책에서만 보시고, 여기서까지 제가 띄울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스스로 오징어가 돼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서 보시고, 한국 가수 가운데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 정상에 올랐다. 그래서 K-팝의 새 역사를 창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또 K-팝이라는 걸 이게 구분하는데 서양에서도 이제 딱 들으면은 구분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냥 서양 음악하고 우리 음악이 안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서양에서 팝 장르랑 K-팝 딱 들으면은 이게 느낌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의 어떤 그 장르가 딱 자리가 이제 잡혀 있는 상태인데, 빌보드는 미국의 음악 잡지이고요. 빌보드 차트라고 하는 것은 빌보드에서 매주 싱글과
앨범 성적을 합산해서 발표하고 있다. 근데 빌보드는 대중음악의 각종 장르를 세분화해 가지고 매주 35가지 차트를 발표하는데 모든 싱글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더 빌보드 핫 100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K-팝 1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싱글을 대상으로 해서 더 빌보드 핫 100을 발표하고 있고 모든 앨범을 대상으로 하는 더 빌보드 200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게 되면은 핫백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서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핫100이다라고 하는 게 스트리밍 실적,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더 빌보드 200하고요. 더 빌보드 핫 100의 차이가 뭐냐면 앨범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앨범 판매량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앨범 판매량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팬덤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여기는 앨범을 통째로 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팬덤이 얼마나 잘 형성됐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노래 자체로 이제 승부를 보는 것인데요. 여기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라디오 방송 횟수 같은 거래요. 근데 라디오 방송 횟수는 라디오 누가 들어요? 요즘에 라디오를 누가 들어요? 라디오 많이 들으세요? 라디오? 라디오 저도 언제 많이 듣냐면 운전할 때 들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거대한 이 고속도로, 예? 동부에서 서부까지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막 거의 일주일 걸린다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장거리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라디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운전을 하는 분들의 취향에 이제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BTS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끼어 들어가서 라디오 방송 횟수를 채우기가 참 쉽지가 않대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고객께 니즈하고 좀 안 맞는 거지, 이게. 그런 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이 이제 1위를 차지했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라고 정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여기 구조를 봤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디오 방송 횟수, 우리나라도 저 트럭 운전하고 하시는 분들이 트로트, 뽕짝 이런 거 많이 안 들으실까? 고속도로 가보시면 그 휴게소에서 파는 음원 파는 거 요즘에 USB 형태로 팔잖아요. USB 형태로 파는데 그 USB 형태로 파는 거 그거 USB에 보통 보면은 뭐 발라드 이런 거 들어있나요? 뽕짝 들어가 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르가 미국에도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고 언어적으로도 또 이게 안 통할 수 있는데 참 물론 이제 이 곡은 이제 영어로 이제 녹음을 하고 영어로 이제 이거를 했다. 그것도 이제 승부처가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런 라디오 방송 횟수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게 좀 힘든 여기에서 이제 1등을 한다는 게 매우 힘든 일인데 이거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인기곡을 가리는 핫백은 팬덤 크기에 영향을 받는 빌보드 200보다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비영어권 가수들이 뚫고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빌보드 메인 차트에 처음으로 입성한 가수가 이제 보아가 127위를 했었고, 근데 핫 100에는 못 들어간 거죠. 못 들어갔었는데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팀은 원더걸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뚫어서 이제 들어간 건데 싸이가 약간 이 B급 감성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서양식 개그, 서양식 그 우스개 뭐 이런 거에 싸이의 춤이나 몸동작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잘 먹힌 거죠. 그래서 2012년 세계적으로 공전 히트를 했던 강남스타일이 있는데 여기 이 곡도 1위는 못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1위는 못하고 이제 7주 연속 2위를 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이제 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이 지금 곡이 다이너마이트인데 이게 8월 30일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팝 그리고 베스트 K-팝, 베스트 그룹, 베스트 안무 이게 4관왕에 올랐다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이 이제까지 핫백에서 거둔 최고 성적은 올해 6월 발매한 정규 4집 타이틀곡의 온이 4위를 거뒀대요. 그런데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을 4차례 차지한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아까 빌보드 200은 팬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4차례 이제 정상을 차지했다 이건데요. 그 방탄소년단이 자체 맨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이를테면 이제 마이너 무대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딱 훑는 전략으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팬덤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핫백까지 여기 정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빌보드 양대 차트 모두를 석권한 대기록을 달성한 팀이 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뚫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우리나라 그 LPGA를 박세리 선수가 거기를 한번 뚫었지 않습니까? 그걸 뚫고 났더니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막 우승하는 선수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뭐 종합 1위는 한국이
따놓은 당상처럼 전체에서 우승 횟수 가장 많은 게 한국 선수들이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거죠. 물론 한 번 그렇게 뚫렸다고 계속 1위 하는 사람들만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그 길이 한번 뚫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정말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의 차트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의미가 있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주요 외신들은 BTS가 그 63회 그래미상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전망하고 있고요. 빌보드는 그래미상 주요 후보에 오를 수 있는 18명의 팝스타 가운데 하나로 BTS를 지목을 했고, 빌보드는 방탄소년단 정규 4집 앨범 타이틀곡 온과 싱글 다이너마이트 이 두 개가 이제 그래미 베스트 팝 듀오 그룹과 올해의 앨범 후보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대요. 그래미 시상식은 미국 대중음악계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꿈의 무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음악이니까 이쪽은 이제 그래미 시상, 여기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래미상은 측은기란 뜻의 그래머폰에서 비롯된 말이고, 전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해마다 우수한 레코드 앨범을 선정해 주는 상, 이런 거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하셔야 되고, 음악적 역량과 예술성, 연주, 녹음, 역사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그래서 음반업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지만은 여기도 아카데미처럼, 우리 아카데미 얘기할 때 그런 언급들 했던 것처럼 흑인이나 비영어권 음악가 가수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라는 비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BTS가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봉준호 감독도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니야, 우리 그럴 리가 없어 라는 걸 입증하고자 하는데, 마침 거기에 걸맞는 작품이 하나가 탁 나와주니까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거머쥐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그래미에서도 BTS가 이런 기회를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네. 그리고 텔레비전의 에미상, 연극의 토니상, 영화의 아카데미상과 같이 그래미상은 이제 해당 업계에 있어서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는데, 에미상, 토니상, 아카데미상,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일반 상식 강의를 제가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은 막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좀 필요한 대목이에요. 네, 그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인물 용어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 시사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